자, 그러면 일제 식민지 문화 정책을 볼게요. 자, 한국 식민을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우민화 교육을 했는데, 일제는 식민 통치를 합리화시키고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민족의 언어, 역사, 문화, 예술, 교육 등의 문화를 말살하고 왜곡했으며, 한국인에 대한 우민화 교육을 이제 통해서 식민지 교육의 기본 정책인 한국 식민화를 철저히 다져나갔다. 그래서 일제는 국권 강탈 직후에 조선 교육령을 제정해서 한국인들 교육을 보통교육, 실업교육, 전문교육 이렇게 한정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일제 식민지 교육은 한국인들의 취학 기회를 부족과 고등교육 부재 속에 자기들의 식민지 통치에 유용한 학업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 일제는 3.1운동 이후에 문화통치 기간에 초등교육기관과 실업교육기관을 어느 정도 확장하여 일본어를 이해하는 초급 기술인 및 실무직 직업인들을 양성하였으나 인문계 중고등학교와 고등학교 확장은 제한되었다. 그래갖고 그 밑에 쭉 있는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각자 읽어보시고요. 밑에 이제 쭉 넘어가서 그 식민지 문화의 허구를 이제 볼게요. 거기 보면 이제 뭐 3.1운동 이후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발행을 했다. 그래서 이것은 신문을 통해서 한국인들의 민족운동과 민심의 동향을 파악하고 일제의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일제는 신문의 항일 농조에 대해서 철저히 규제를 가하여 많은 기사가 삭제, 압수, 정관 등의 조치를 취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같지 않아요. 이제 뭐 이게 정관 조치를 취했다. 그랬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일제 역사회국인데 여기부터 좀 볼 게 있어요. 이 일제 역사회국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신민사. 신민사과 관련돼 갖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잠깐 이제 그 내용을 기본 강의 교재에서 좀 정리하고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신민사의 목적은 한국인들의 역사를 열등하게 묘사해서 식민 지배를 합리화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주도 조직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처음에 조선 반도사 편찬위원회를 조직했어요. 중초원에 이제 설치했던 것을 조선 총독부로 옮겼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조선 반도사를 편찬했죠. 그래서 이제 한일 합병의 어떤 당위성, 합리화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조선사 편수회를 이제 만들어서 이 조선사 편수회는 그 앞에 있었던 조선사 편찬위원회가 있어. 이것을 개편한 조직인데 여기에 조선사를 편집했죠. 여기에서 조선사라는 것은 뭐냐면 조선 왕조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통사인데 한국의 역사를 말하는 거야. 한국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본 거야. 그래서 한국의 역사를 어디에서 이제 시작하면 한사군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한사군부터 해서 조선까지 역사를 하는데 왜 한사군에서 출발할까요? 역사를 타율성론을 강조하기 위해서. 왜? 우리나라 역사는 처음부터 중국의 지배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제시할 때 철저하게 실증주의에 입각해서 사조를 제시하면서 그 역사를 기록하죠. 사조가 끼어있다 보니까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비치지만 실제 사조 중에 자기가 원하는 사조들을 편집해갖고 제시하는 방식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있는 거 조선사 편수에서 편수한 조선사에 대한 서문 내용인데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예전에 기출 사료에 나왔어. 자, 조선인들은 다른 식민지의 야만적이고 반개화적인 민족과 달리 문자 문화에 있어서 문명에 떨어지지 않다. 뭐 일본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나온 대로 좀 뿌듯한 측면도 있네요. 예. 자, 예로부터 전해오는 역사책도 많고 때로는 새로운 저술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저자는 헛되이 독립국의 옛 꿈을 떠오르는 패단이 있다. 한국통사, 이거 시험 문제 나왔죠. 한국통사는 박은식이 있겠죠. 제2조선인의 저서는 진상을 깊이 밝히지 않고 함부로 망령된 주장을 보겠다. 그러니까 실증주의에 입각한 게 아니라 간념사, 오늘날 말하면 이게 뭐냐면 정신승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예문으로서. 그 다음에
이 당시 조선사 편수야 경성제국대학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청구학회가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신민사학 이론과 학예 보급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민사학의 연구의 방법의 특징. 그 일본 애들은 사료를 강조해요. 그래서 근거에 입각한 거야. 그래서 사료와 근거를 입각해서 했다. 그래서 실증주의를 바탕으로 했다. 그 조선사 보시면 알겠지만 사료가 되게 많아요. 아니, 사료 모음집이야. 내용은 별로 없고 사료 모음집이야. 그걸 통해서 내가 그 말한 게 아니라 뭐냐 근거 너희들 조상들이 남긴 기록을 근거로 했다. 근데 아까 말했지만 뭔가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 프레임에 따라서 사료를 이렇게 짜집게 해서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실증주의 명분에서 일본사의 긍정적인 모습과 한국인의 부정적인 모습만 찾아내어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그래서 일본인의 긍정적 모습은 80%는 긍정적이고 20%는 좀 부정적으로 쓰고 한국인들 너무 또 까면 또 반발도 많겠죠. 그래서 80%는 부정적이야. 그래도 너네들 뭔가 좀 있다 해서 20% 긍정적이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신민사학을 확립을 했죠.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일성동조론인데 일성동조는 한때 너희들과 나는 고대시대 때 일본 민족은 같이 있었다. 그래갖고 일본이 이제 4세기에서 이제 그 무렵에 한반도를 통치했다. 남조선 경영론이죠. 그래서 남한 경영론. 자,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설이 뭐예요? 임나일본부 설이 있어. 임나일본부. 당파선은 뭐냐면 조선시대 정치사를 보면 너희들 민족들은 분열하기 좋은 민족이다. 당파 정성에서. 그래서 망했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한 거야. 그 분당을 당파로 얘기하고 사색 당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근데 이거에 이제 반발해갖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뭘로 통해서 오히려 분당론을 통해 극복을 하죠. 이 분당은 성리학적 어떤 지배 질서에 입각한 가치체로서 정치 운영 시스템이었고 오히려 사색 당파, 그러니까 분당이 붕괴되면 분당과 분역이 붕괴되면서 조선 왕조의 정치사가 타락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죠. 그다음 타율성론은 우리나라 역사는 항상 그 해양세력과 그다음 대륙세력의 뭐냐면 영향을 받아서 자율주의 못하고 항상 끌려다녔다. 그래서 이제 반도사관, 뭐 사대주의론, 만선사관 등등등 이런 것들을 강조했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조선의 사대주의 정책을 이제 강조하죠. 근데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대주의가 사대 정책이다. 그러다 보니까 고려의 대의관계사를 강조해요. 그래서 학계에서 고려의 대의관계사를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고려는 나름대로 사대 정책을 했거든. 그래서 이소사대와 그 다음에 형사적 사대로 입각해서 정치를 했잖아요. 그래갖고 나는 자주적인 정책을 했다. 그 다음에 뭐 반도사가 너네들이 무슨 한반도에 있기 때문에 쟤들도 이제 외부 뻗쳐나가지 못했다. 근데 똑같은 반도과 이탈리아, 로마는 부강했죠. 그거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고 정체성은 뭐냐면 자, 한국의 역사는 일본의 헤이안 시대에 머물렀다. 고대 시대 때 머물고 중세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근대도 고대에서 근대 넘어가는데 근대 누가 시켜준 거죠? 일본이 시켜준 거다.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일본이 시켜준 거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근대 도움을 받아서 근대에 진입했다. 근데 이거에는 이제 그들이 좋아하는 실증적 분석을 통해서 또 되받쳐지죠. 그래서 한국사의 중세 시대가 존재했다. 자, 이걸 이제 밝힌 사람이 누구야? 백나운이야, 백나운. 그래서 있고, 자본주의 맹아론을 제기했다. 자, 이 중세사의 존재를 밝히고 자본주의 맹아론 이런 것들 제시한 사람은 백나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르크스 사회주의사의 사관에 백나운이 그걸 제시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더 나가서 이제 민족주의 사회부터 해갖고 한번 좀 볼게요. 자, 민족주의 사회의 배경은 신민사회에 대응해서 민족사의 수호, 우리 역사의 주체적 발전과 민족의 어떤 자주성을 보양시키기 위해서 한 거고, 대표적인 박은식 있죠? 박은식은 한국 통사가 있고 한국 독립운동 지휘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주의할 통사는 통자는 아플 통이야. 그러니까 한국의 아픈 역사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사할 때 그 통사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한국 통사는 이제 내용을 보면 그 주로 이제 그 우리나라가 망한 것을 내부적 요인으로 돌죠. 일본이 아니라 근데 한국 독립운동 지휘사는 그냥 다 일본 때문이다. 외부적인 것들을 두고 한국 독립운동 지휘사는 그다음 임시정부의 사회 편찬서에서 편찬한 거죠.
그래서 박은식은 간념사학을 제시하는데, 그래서 일종의 혼과 백 이런 건데, 그래서 국가와 뭐 이런 것들을 혼과 백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혼을 더 강조하죠. 혼. 그래서 백보다는 혼을, 백은 이제 물질적인 거고, 형은 정신적인, 정신을 강조한다.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혼을 강조한다.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국 통사에서 일제 불법주의 한국 침략 과정을 서술하면서 민족 전시를 혼으로 파악하고 근대적 방식으로 서술한 최초 한국 근대사다. 예.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역사의 원동력 인간적 시로 보는 간념사 그리고 사회진화적 요소가 그 결합이 됐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 문제점은 이게 한국 멸망의 원인을 어디서 찾는 거야? 내부적인 원인을 찾는 거야. 우리가 못나서 망했다. 그리고 혼이 살아있으면 백을 극복할 수 있다. 일종의 정신사, 간념사학이죠. 뭐냐면 정신승리야. 그러면 맨날 정신적인 걸 강조해.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제 보통 민족주의 사학 가면 박은식보다는 뭐가 유명하죠? 신채호가 유명하잖아요. 자, 근데 의외로 신채호는 문제가 안 나와. 박은식만 주로 나와.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박은식 위주로 나왔거든요. 인고에서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능력이라든지 뭐 수능원 신채호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신채호 좀 보면 신채호의 조선상고사 그 서문 되게 유명하죠. 일단 좀 봐두고 이 사람은 근현대보다는 고대사 연구에 주력했어요. 그래서 고대사에서 부여 고구려 중심의 어떤 전승치계, 그 북방계 전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고대사를 체계화시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이제 유명한 책이 한 3권 있는데, 독사신론, 그 다음에 조선상고사, 조선사 연구초가 있어. 독사신론은 그 당시 대학 매일신보에 연재됐고요. 연재됐던 사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정리한 건데, 임나일본부와 일선 동조동을 비판하고 한국의 민족주의 사학의 출발점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죠. 조선상고사는 역사를 아와 비하에 투정하죠. 그래서 아라는 건 우리 민족, 비하는 다른 민족이죠. 거꾸로 일본은 아가 되고 일본 민족이죠. 일단은 비하는 우리 민족이 되겠죠.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민족과의 투쟁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봤고 조선사 연구초에서는 뭘 강조하는 난가정신. 그래서 앞에서 혼을 강조했던 박은식은 여기에서는 난가정신을 강조하고 뒤에 이제 정의모 어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혼 난가정신 어디라는 거는 이게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간접적으로 조작된 거야 엄밀히 말하면. 근데 이게 조작된 것을 떠나서 이제 그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걸 통해서 뭔가 국내적인 어떤 분열돼 있던 사항들 뭐예요? 하나 결집시켜갖고 민족 정신을 강화한다? 그런 데서는 나름대로 1920년대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실체가 존재가 없어. 그게 간념사학이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자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요. 이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요즘에 팩트 체크를 안 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사 연구초에서 볼 게 이제 난가사상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묘총의 서경촌도 운동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조선사 역사상 1000년 제일 대사건이다. 그래서 이 사건을 바탕으로 사대적에서 이제 진보적에서 혁신적에서 사대 넘어갔다. 그게 제일 안타까웠어. 묘총에 대해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 당시 합리적으로 비판을 했던 그 당시 윤관의 아들 윤원희에 대해서 정치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했고 그 모총의 경고만동에 대해서 비판했죠. 경고망동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정인부가 있는데 정인부는 조선사 연구라는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신체의 민족주의 사학에서 어를 강조했다. 이 정인부는 이제 어디에도 참여했냐면 조선왕 운동에도 참여했어요. 조선왕 운동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민족주의 이제 한계를 보면 민족의 주체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실증성이 약하고 특성을 강조하는 정신사관, 투쟁사관이다. 그래서 세계사적 보편성이 결여됐다. 사회주의자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잠깐 넘어가서 사회경제사학 좀 볼게요. 자, 사회경제사학은 이제 유물사관이라고 하죠. 그래갖고 정체성론, 중세서 부재론, 한국사 특수성을 타파하고 이 유물사관을 5단계 발전론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려고 하죠. 일반 법칙성을 추구하는 건데 문제는 요 대부분이 대개 보면 어디 한정되면 백나온에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회주의 사학자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5단계의 어떤 발전 과정, 보편적 발전 과정을 적용 안 하고 있어. 왜냐면 아시아적 생산 양식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고대화만 있고 중세는 없고 국가는 어디에 뛰어넘는다. 그렇죠? 근대로 뛰어넘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로. 그래서 이제 사회경제사학에서는 이제 민족주의 사학들 비판하죠. 정신적, 신비적 이런 것들 강조한 강연사학이다. 실제로 뭐냐면 제대로 못한 간념사학에 불과하고 세계사적 보편성을 무시했다. 그래서 특수문학사학안을 벗어나지 못했다. 자, 역사학적 백나원이 유명하죠. 요거 이 사람만 기억하면 돼요. 이 사람만. 그래서 조선사의 경제사, 그러니까 조선봉건 사회 경제사 이런 것들을 제시했고요. 한국의 발전 과정을 세계 여러 민족과 같은 개정에서 이론론적 범준법적 역사 발전으로 했다. 이때 이론적 범준법적 역사 발전은 뭘까요? 이거는 5단계 발전론이죠. 자, 5단계 발전론은 왜요?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제 사회, 그 다음에 근대 자본주의 사회,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것의 발전 궤도가 우리나라 역사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야. 그래서 세계사적 보편성도 우리나라 역사에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중세가 없다는 그런 아시아적 생산 양식론자와 그리고 이제 그 신민사학자들 비판하고 우리나라도 중세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때 중세가 존재한다는 건 어디를 얘기할까요? 중세는? 고조죠, 고조. 그래서 이제 아시아적 생산 양식은 예전에는 이제 그 마르크스 정치경제 서문에 있는 내용이 아시아적 경제사 그 생산 양식인데 이걸 러시아에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거는 집단적 노예 형식일 때 하는 고대의 표현이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마르크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같은 이제 아시아 국가는 중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에 비판하고 그 당시 아시아적 생산 양식 자체가 일종의 중세 발전 등의 하나다. 그래서 이거는 마르크스의 어떤 해석을 잘못 해석한 거다, 후대에. 마르크스는 그 의미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아시아적 생산 양식을 중세의 한 발전 단계로 얘기했다. 그래서 거기 아시아적 생산 양식은 토지 국유제, 중앙집권적 관료제 이런 것들은 다 중세의 한 바탕이 됐다. 그래서 일본이 시민사학을 거부했죠. 정체성론을.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중세를 밝히고 정체성을 거부하고 아까처럼 이 사람의 또 공헌이 뭐냐면 뭘 제시했다? 그 사람은 이제 뭐냐면 자본주의 맹아론, 내재적 발전론.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보면 자본주의 맹아론 발전론 있죠? 이 맹아론과 발전론을 처음 제시했던 사람이 뭐냐면 그 백나원이라는 사람이에요. 백나원. 그래서 맹아론과 그 다음에 내재적 발전론을 제시했다. 라는 의미가 있죠. 네, 내재적 발전론. 맹아론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예요, 이거는? 씨앗이죠. 우리가 이제 개항 이전부터 조선 후기에 어떤 자본주의가 발전될 수 있는 그 씨앗이 보인다는 거야. 그 일본이 우리를 강제 개항하기 이전부터 그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와서 개항만 했어도 우리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요게 또 한계가 있어요. 일단 실증성 문제, 서유도 중심이고 이 5단계 발전이 서유도 중심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민족보다는 계급의식을 강조하고 민족사의 고유성을 무시했다. 그리고 한국사의 내면적인 발전 법칙을 해명을 했고 의는 실천적 의미를 이론화시켜서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을 내포했다. 예. 근데 이 주의할 건 의는 다른 그 사회경제사학자들의 의견이 아니라 백나원과 관련된 의견이에요. 그래서 백나원과 관련된 내용도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실증사항이 있는데 실증사항 문헌고증사항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별적인 사실 하나하나를 강조하는 실증적 연구로서 랑케사학이 영향을 받고요. 주로 일본의 유학을 갔던 이병도, 이상백, 김상기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제 실증사학이 형성되고 이들 중심에서 만든 게 뭐냐면 진단학회야. 진단학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체결적인 청구학회를 통해서 비판하고 진단학보를 발간했다. 그렇지만 이들은 좀 약간 현실인식을 제대로 못했어. 그래서 우리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일본 애들이 한테 증거를 제시하면 일본 애들이 자신의 어떤 그 잘못한 걸 알고 자신의 일을 수정할 것이다.
그래요?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일종의 적극적인 투쟁보다는 이런 식으로 학문적으로 투쟁을 하고 일본의 정확한 현실인식을 제대로 못했다. 그리고 적당히 안주하고 타협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 엄밀한 민족주의자보다는 그냥 전문적인 대학 교수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의 제자들이 지금도 학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신민족주의 사학 조선학 운동을 좀 볼게요. 자, 신민족주의 사학은 종전에 이제 여러 가지 사학들 있죠. 뭐 민족주의, 그 다음에 민족주의, 그 다음에 뭐 사회주의, 그 다음에 실증주의 이런 것들을 다 뭐냐면 플러스 시킨 거야. 민족주의와 함께 민족의 어떤 민족 그 독립, 통합의 논리와 함께 사회주의, 계급 통합의 논리도 강조했어요. 상대적으로 민족주의를 강조했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사회주의를 수용하면서도 민족주의를 강조했다. 자, 형성 페이지를 보면 1940년대 전후에 일제 강압적인 통치 아래 불호주의 경향성을 비판한 비타적 민족주의 운동 내에서 배틀했고요. 해방 직후에는 이제 해방 공간 아래서는 자화업체 분열이 심했잖아요. 자화업체 통합 운동을 같이 하면서 이런 신민족주의 사학을 제시했다. 자, 특징은 종전의 문헌고증, 실증서를 토대로 사회경제에서의 보편성을 수용하고 민족사의 특성을 같이 버무려뒀다. 그래서 세계사적 보편성, 법칙성을 추구하는 데 의미가 있고요. 대내적으로는 민주주의 방법과 계급 모순과 대외적인 민족적 자주성을 확보했는데, 근데 상대적 계급보다는 뭘 강조했다? 민족을 강조했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역사학자로서 이제 볼 게 안재홍하고 손진태 두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도 예전에 기출에 언급됐던 거죠. 자, 안재홍은 해방공간에 활동하면서, 해방공간은 뭐죠? 1945년에서 48년. 우리가 강복됐지만 독립되지 못했던 미군정 통치기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 계급보다 민족주의의 성장 과정과 발전 과정을 강조했고, 그리고 대외적인 신민족주의, 대내적인 신민주주의 이러면서 이렇게 강조했고, 상대적 그 강조하면서 어디를 강조했죠? 신민족주의, 민족에 더 초점을 맞췄어요. 손진태는 민속학자인데 이 사람이 대내적인 사회발전 논리와 대외적인 민족 성장의 논리를 결합을 해서 계급의 생명은 짧고 민족의 생명이 길다. 그래서 계급 문제보다는 민족 문제를 더 관심을 가졌다. 더 중요시 여겼다. 여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의인은 좌우의 양극단을 배제하고 민족주의 사회주의 이념을 조함으로써 좌우합작의 민족 단합을 깨했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좌우부터 공격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일종의 회색지대를 이제 형성한 거죠. 그래서 양쪽부터 극단으로부터 공격받으면 그래서 극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설 자리가 별로 없었어. 그 당시에 막 극단의 시대 아니야, 무조건. 네. 그래서 양쪽으로 공격을 받았고요. 자, 조선왕 운동 보죠. 조선왕 운동도 예전에 한번 기출에 이제 나왔죠. 자, 조선왕 운동은 그 일제 민족 말살 통치 체제를 이제 뭐냐면 대항해서 조선의 고유한 것, 조선의 문화의 특색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 그래서 이제 안재홍, 정인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에 속에서 보편성을 찾으려했어요. 그러면서 신학이라는 존재가 부각되고, 신학자가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정영웅이죠. 그래서 정영웅의 여윤당 전설을 간행하는 과정에서 이 조선왕 운동이 형성됐죠. 그 배경을 보면 신간의 최후의 일제 당국의 탄압이 신화되면서 그 일부 비타합적 민족주의자들이 민족의 고유성을 유지함으로써 일제 동아 정책에 저항했고 민족 해방 운동에 수탁을 활용했죠. 그래서 이제 주체를 보면 비타합적 민족주의자 그리고 안재홍, 정인보, 문희평 이 외에도 이제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가담을 했고요. 그 내용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민족적 특수성에서 출발해서 사회적인 어떤 보편성을 합의했다. 그래서 민족적 국제주의, 국제적 민족주의. 그래서 우리 안에서 특수성에서 뭘 찾아내려고 했어요? 보편성.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으면 여기에 세계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보편성을 찾아내려고 했다.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난타 같은 거 있죠. 난타 공연 있죠. 난타 소리도 이루어졌잖아. 여러 가지 소리로. 무언국이죠.
근데 그 우리나라 정통적인 소리를 듣고 많은 그 외국인들이 동감하는 것은 그 소리 속에 뭐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세계사적 보편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보편성을 이제 우리의 특수성 안에 보편성을 찾아내다 보니까 신학이라는 존재가 부각이 된 거죠. 그래서 문화 정통에 가장 중복된 저는 후기를 이제 주로 연구를 했다. 그러니까 계급혁명을 반대하고 민족주의 사회주의 협진. 따라서 계급혁명과 민족주의 사회주의 협진에서 민족운동을 더 우위해뒀다. 그런 것들 이제 있고요. 의의가 이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의의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신학의 의미가 부각됐고요. 그다음 민족적 특수성과 세계사적 보편성의 합의를 지향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구특에 나와요. 구특 그 총론편에 나와. 네. 민족의 고유성을 학문적 사상적 방법으로 재정립함으로써 민족 문제를 인식했고, 신민사학과 마르크스주의 사회에 대한 사론을 확립했고, 그리고 조선화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각기 자기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많이 냈죠. 그래서 수준을 높여놨다. 대표적인 게 이제 정인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신문학적 기사를 이제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 도회파의 주체를 1번이 아니라 고구려 맞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자,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좌우의 학문 논쟁이 또 발생을 했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조선학에서 제기된 민족적, 조선적인 거 다 국수적인 거, 그거 파시즘의 논리다. 비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관련된 이제 뭐냐면 내용을 교과서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천재교육 펴보시면 244페이지. 자, 그럼 한번 보죠. 자, 일제 침략과 식민 지배를 정당한 목적, 우리 역사를 이제 그 왜곡했는데 일제는 이는 1번이 한반도보다 우위에 있음을 조작해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저항을 약화시키고 자국 및 자긍심을 높이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가 이제 일종의 식민사학의 목적이 되는 거죠. 예, 식민사학의 목적. 근데 자국민이라는 건 누굴 의미하고? 이거는 일본 사람을 의미해. 예. 우리가 너희들보다 열등, 우월하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특히 민족사의 근원이 된 고대사 부분이 왜곡이 되게 심했고요. 그래서 단곤조선이 부정됐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디부터 출발한다고 했죠? 한사군. 고조선이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아. 예. 그리고 한국사의 주체성과 도체성을 부정한 타율성론을 했고, 우리 역사에 맨날 그 일본과 중국에서, 그리고 대륙세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존재다. 그래서 한국 역사가 일본사, 세계사 발전 단계에 비춰 볼 때 정체성론을 강조하죠. 이때 이제 일본 애들 또 웃긴 게 얘네들도 이제 뭐냐면 사회주의 사학을 도입하면서 아시아적 생산 양식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일본은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 없다. 그리고 나름대로 보편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아시아적 생산이 또 적은데. 그래갖고 이제 한국 역사는 고대에만 머물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놓고는 이제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또 중국은 또 얘네들은 중국의 근대에 있었다. 근대를 또 강조하죠. 중국도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 없다. 그리고 나름대로 보편적 법칙이 적용돼 있다. 왜 중국의 역사는 그렇게 해놨을까요? 일본에도 아마 객관적으로 중국보다 자기가 이제 좀 못하는 건 좀 인정하죠. 근데 중국이 정체성에 입각해서 이게 서술해놓으면 일본 애들이 일본의 역사 또 뭐가 되는 거야? 정체성이잖아. 그러니까 중국은 좀 발전되는데 한국은 뒤떨어졌다. 뭐 이런 논리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서 민족사의 자율성과 독창성을 무시했고요. 그 애도 뭐 조선시대 당쟁 등 그 왜곡시켜서 부각시키면 부정적 역사 인식을 심어줬다. 이게 당파스톤론이죠. 그러니까 삼영운동 이후에 이제 조선총독부는 조선사 편수 이거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조선사 편수에서 그 만든 게 조선사예요. 이때 조선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조선의 역사가 아니라 그 당시 조선이라 불렀어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이제 조선의 전반적 역사, 통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구학회 같은 걸 비롯한 일제 어용단체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서 일제 종교 탄압 볼게요. 뭐 이거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와요. 이거 지금 뭐 일제 때 이제 그 신미 통치의 종교 활동을 탄압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종교단체 활동 억압하고 식민정책을 이들 이용했다.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이제 이게 백오인 사건은 유명한 게 이제, 우리 백오인 사건을 뭐와 연결시키죠? 신민회와 연결되잖아요. 근데 백오인 사건은 그 당시에 기독교 입장 볼 때는 서북 지역의 기독교 탄압 사건이야. 그래서 백오인 중에 상당수가 서북 지역의 기독교들 많아요. 서북 지역. 왜 서북 지역은 어디에? 평안도 지역, 평안도 항해도 있대. 그 지역에 기독교 세력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뭐 왜 많을까요? 그 지역이 일단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많고 대외교육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독교 많이 일찍부터 유입되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김일성이 집권하고 나서 대규모 기독교 세력들 탄압을 하죠. 그래서 이제 남한으로 내려온 거야. 상당수가 또 지주 세력이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곧 뭐가 된 거야? 반공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연결되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그 불교 교단을 장악하기 위해서 사찰령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승려법을 지정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단을 그 일본 교단에 뭐냐면 애속화시키려고 했죠. 자, 사찰령을 보면 한국 내 사찰 전체를 조선총독부 관리하고 주지의 임명도 조선총독이 행사하도록 한 법령으로 이는 당시 많은 신도를 확보하고 있는 불교계를 통제하여 일제 식민통치에 유의하도록 만들려고 했다. 그래갖고 이에 대항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죠. 한용호. 한용호는 이제 대항을 했죠. 네. 자, 뭐 만당을 결성해갖고 이제 대항을 했다고 그러는데, 자, 3.1운동 때 천도를 비롯한 기독교, 불교 등 여러 종교 인사들 만세 시를 가담했고, 그 이후로는 체포돼 탄압됐고요. 천도교와 대중교 등 민족 종교 인지 일제 간시와 탄압으로 심하여 종교 활동에 크게 제약을 뒀고 특히 대종교 활동 못했어요. 거의. 예. 그래가지고 천도교는 좀 약간 유대가 있어갖고 막 체린 같은 사람들이 이제 좀 친화되고 했는데 대종교는 아예 불법화됐어. 예.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만주도가 무장 독립투쟁을 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제와 대륙 침략의 정쟁이 본격화되면서 그 당시 이제 일제는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이에 반대하는 종교계통 학교를 폐쇄하고 많은 종교계 지도자를 톡됐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종교계 지도자들 중에 주규철처럼 이렇게 대항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거의 대부분 뭐죠? 타협해버렸어 그냥.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싫진 않죠. 예. 좀 민감한 부분이니까.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종교계가 친야가 되게 많이 됐어요. 불교계, 기독교, 유교계 해가지고 그 당시 일제가 이 친일단체들 불교 종교단체도 많이 해놨거든요. 근데 교과서에서는 그거 안 실어놔요. 왜 안 실어놓을까요? 잘못하면 공격받잖아. 뭐 분신 테러 받을 수 있고 막 폭탄 테러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종교 부분은. 그러니까 종교는 제가 내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약간. 예. 자, 그 다음에 국학운동의 전개 해가지고 이제 국어 수호 운동이 있는데 요거는 잠깐 내용을 다시 좀 정리해서 볼게요.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나올 가능성이 많아. 국어 부분도. 보통 국학운동이 그 당시 전개됐던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 말살 정책에 대응하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살리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 국학운동이 있었어. 국학하면 뭐야? 국사, 국어 이렇게 했죠. 앞에 민족주의는 국사와 관련된 거고 요번에 국어와 관련된 것들 볼게요. 자, 거기에 이제 그 조선어 어학회가 이제 세웠는데 조선어 어학회는 그 당시 이제 그 앞에 조선연구회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좀 안 알려졌지만 그래서 조선연구회는 이제 그 앞에 국문연구소가 있었죠. 그래서 국문연구소, 조선연구회, 그 다음에 조선어학회 이렇게 했는데 조선어학회가 이제 조선연구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운동했는데 이 단체가 일본 애들이 이제 중에 좀 일본 애들 오타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글을 주로 연구한 사람도 있었어. 그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조선어 연구회를 만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름이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어 연구회를 뭘로 고치는 1931년에 조선어학회로 고쳐요. 예. 자, 거기 보면 최원배, 이희승, 이중하, 장지영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활동했고, 자, 사립학교의 국어 교재를 보급하고 지방을 순회하면서 한글 보급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문자 보급 운동 있죠?
그 분화의도 운동이나 문자 보고 운동의 교재도 이제 보급을 해주고, 그다음 여러 가지 편찬 사업을 내. 그래서 훈민정음 언해본, 그다음에 맞춤법, 통일안, 그다음에 사정하는 조선 표준말 모음 등등 있고, 그 중에 이제 제일 이제 뭔가 한글 잡지를 발간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그 최근에 그 영화 나왔던 말모인가요? 네, 말모이. 그 영화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소재됐던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 사전을 어디다 던져? 그 서울역 창고에다 던지잖아요. 일제가 이제 그거 뺏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조선어학회도 이제 뭐냐면 중단됐지만 그때 일본 애들이 거기에 이제 뺏어가지고 그거를 어디에다 놨냐면 거기 그 서울역 창고에다가 그냥 뒤집어 넣어서 갖다 버려요. 근데 운 좋게 이제 강복 후에 그 서울역 창고에서 발견된 거야. 그래갖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뭐냐면 실패는 했지만 그 당시에 못 만들었지만 나중에 해방 후에는 그걸 만들었다. 우리말 큰 사전을 이승만 정부 때 만들었죠. 이 부분이 예전에 09년 기출문제 잠깐 이제 이승만 정부 때 해당하는 정책들 이렇게 일어난 사실들 이런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고 그때 이제 우리말 큰 사전은 편찬을 했지만 그때는 잘 안 됐고요. 하여튼 그때 왜 안 됐냐?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조선 어학회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조선 어학회 사건에서 항해운동을 한다는 명분으로 구속이 되고 그때 적용되는 법이 뭐죠? 치안유지법이다. 국채를 흔들었다. 그래서 왜? 일본의 지배체제를 흔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시정을 받고 조선 어학회가 강제로 해산이 돼요. 그래서 조선 어학회 부분은 한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내용을 이제 다시 볼게요. 그 내용을. 자, 한글이 국문으로 불리게 된 것은 문호 개방 이후고 대한제국 시절 때 주시경 선생님이 국문연구소를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국문연구소 활동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만든 게 조선어 연구회예요. 이게 그러다가 조선연구회가 이름이 바뀐 게 조선어학회죠. 자, 조선연구회 활동 보면 자 연구 발표회, 강습회, 강연회를 통해 한글 보급을 노력했고요. 가카나라는 한글날을 제정했어. 10월 9일날 기간지로서 한글을 창간했고 우리말 쓰기를 권장함으로써 한글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조선연구회가 그 비슷한 그 똑같은 동일한 일본인 그 단체들이 있어가지고 조선어학회로 개편되면서 요때 한글 맞춤법 통일날이 제정이 되고요. 그리고 조선어학회 문명 퇴치 운동도 같이 했다고 했죠. 그 우리말 강습 교재를 만들고 많은 회원들 보내 한글의 보급에 노력했다. 또한 국어의 보급과 발전 위해 조선어 사전 편찬회를 결성하고 우리말 큰 사전 편찬 사업을 표준어 사전 외래 포기법의 통일안들을 발표했다. 그래서 일제가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익혀 침략 전쟁을 더욱 확대하는 가운데 민족 말살 정책을 추진하면서 조선어학회를 그 회원들 독립운동 단체들 규정해요. 이걸 독립운동 단체를 규정해갖고 사전 편찬을 중지시켰고 이때 이제 회원들이 체포 투옥되어 학회는 강제 훼손됐다. 이걸 이제 조선어학회 사건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이건 우리말 큰 사전 원고는 이때 만들려고 원고를 썼어. 근데 이게 이제 몰수den에서 서울역 창고에 갖다 버렸다가 나중에 발견돼 갖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한글 사전 크게 만들어요. 이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고 역사 연구 볼게요. 자, 한국 근대 역사학은 일제 식민사학에 대응해서 민족사를 수호하고 민족의 독립을 달성하고자 하는 가정에 발전했고 애국적 개몽사학의 정통을 위한 민족주의 사학이 1920년대 형성했다. 자, 박은식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이 사람은 일본의 침략 과정을 밝힌 한국 통사와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썼죠. 그래서 뭘 강조했다고 했죠? 국혼의 존재를 강조하죠. 국혼. 그 다음에 신채호는 독사신론에서 이제 매한신보의 대한매일신보에 연재해서 임나일로군과 일선 동조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주로 이제 고대 연구사를 이제 해서 그 조선상고사, 조선상고사 연구출을 이제 했고 그 사람은 이제 그 우리 민족의 어떤 역사 기반을 확립했고 특히 난가사상을 강조했어. 난가사상.
자, 그 다음에 1920년 후반에 노동자 농민운동이 활성화가 가는데 유물사관이 역사에 적용돼서 사회경제사업이 강력하게 대두했고 한국 사회 사회계사적 발전 법칙들 입각하여 발전했음을 강조해서 백나온의 조선사회 경제사, 조선봉건 사회 경제사 이렇게 있죠. 조선봉건 사회 경제사는 고려의 경제사를 쓴 거야. 고려. 그러면 백나온 업적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정체성론을 극복했다. 우리나라도 중세사가 존재한다. 그래서 아시아적 생산 양식을 다른 식으로 해석해갖고 이걸 중세 한 유형을 봤죠.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예요? 자본주의 맹하론, 내재전을 자본주의 맹하론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후대 우리나라 역사에도 큰 영향을 줘요.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인보, 안재홍, 문일평 이런 사람들은 이제 또 뭐냐면 나름대로 또 민족 정기니 어인이 조선 시민이 이런 것들을 강조했죠. 그래서 이 당시 20년대는 되게 간념사회가 강해. 그렇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했죠. 지금 볼 때는 솔직히 어린이, 시민이, 조선 시민 이게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시대적 요청에 맞췄다. 좌우 통합, 분열됐던 시대들, 계층 간에, 인연 간에 분열됐던 것을 민족 정신 하나 묶으려고 했다. 예. 그래서 그런 건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34년에 앞에서 정인보, 안재웅, 문희평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약용의 서거 99주기를 맞아 여유당 전설을 간행하는 계기에서 무슨 운동이 일어났죠? 조선화 운동이 일어났다. 예. 그래서 조선화 운동은 우리 문화의 고유성, 특성, 보편성을 한국적 체계시키자 한 민족 문화 수호 운동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특성 속에서 뭘 찾으려고 했어요? 세계사적 보편성을 찾으려고 했고 그 과정에 시각이 부각이 됐다. 자, 이후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충실히 이해하고자 하는 실증사학이 나타나고 이때 1934년에 이병도, 송지태 등을 진단학회를 조직하고 진단학보를 발간하면서 한국사 연구에 힘썼다.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거기 자료일보는 되게 중요해. 박은식의 한국통사 서원이 있죠. 아까 이제 임용수에는 신채호보다는 박은식이 많이 나와요. 한국통사.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끝문장만 한번 읽어볼게요. 옛사람이 이르기를 나라는 없어질 수 있으나 역사는 없어질 수 없다. 그것은 나라는 형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형체요.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의 형체는 허물었으나 정신만은 오로지 남을 수 있으니 이 국혼을 입장에서 통사를 저수한 까닭이다. 혼을 강조했다는 거.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게 있었어. 서양은 항상 물질적인 거고 동양은 뭐죠? 정신적인 거죠. 오리엔탈리즘에 좀 반영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도 일종의 서양의 대변이잖아. 일본은 이제 무기라든지 물질적인 발달됐잖아. 그 극복하려면 뭐야? 우리 정신. 정신사관을 강조해. 그래서 지금도 그렇잖아. 정신적으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 그게 말이 돼요? 정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경제적인 조건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요즘에 비하하는 정신승리 이렇게 하잖아.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채와 저선상고사 있는데 여기는 이제 유명한 말 있죠. 역사는 무엇이냐? 인류사의 아와 비하의 투쟁이다. 여기 아는 우리 민족이고 그 다음에 비하는 타민족이야. 이거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일본 입장 볼 때는 이게 아는 자기고 비하는 뭐야? 우리 민족이죠. 민족 간의 투쟁의 역사를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채의 조선상고사 이날 또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정인보도 얼사상을 강조했죠. 이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이 정인보도 예전에 기출에 한번 조선 연구와 관련돼서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정인보의 정신상을 얻을 강조했다. 얻은 인간의 존재의 핵심이며 자성이자 불사불면의 존재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활동하는 것으로 역사의 원동력이라 했다. 따라서 역사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이 얻을 찾는 데 있다고 했다. 그래서 외형적인 것을 모두 빼앗긴 조선인에게 민족의 어뢰 확립을 통해서 민족의 독립을 이뤄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강하게 풀어넣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 문일평 조선학 관련된 내용이 있죠.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예. 문일평도 이제 그 조선왕조에 참여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선학을 어떻게 규정했어요? 협의로서는 조선어, 조선사를 비롯한 순조선 문학 같은 것도 지칭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조선인의 특성을 표시하는 언어를 표현하여 조선인의 과거상을 영상하는 그 역사이며 조선인들의 어떤 그 실생활을 조선말로 써놓은 조선 문학 같은 것이다. 이런 것들이고요. 5번도 기억을 해두셔야죠. 이거 백나원의 조선경제사의 서문 내용인데 요게 이제는 기출 예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고, 이게 아마 12년도에 나왔을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의 발전 전 과정은 가령 지리적 조건, 인종학적인 골상, 문화 형태, 외형적 특징 등 다수의 차이는 인정되더라도 외견적인 소위 특수성은 다른 문화 민족의 역사적 발전 법칙과 구별되어야 하는 독자적이 아니며 세계사적인 이론론적 역사 법칙에 얘기한 거다. 이때 세계사적이고 이론론적 법칙은 뭐와 관련된 거죠? 5단계 발전론. 고대 노예제사회, 중세 봉건제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 그다음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래서 이제 제민족과 거의 동일한 발전을 거쳤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세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중세 부제도를 비판한 거죠. 우리도 근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야. 근대가 대제적 발전으로 입각한 거다. 근데 이건 좀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요게 세계사적 이론적 역사 법칙은 누구를 입각한 거야? 서양의 세계사적 법칙을 얘기한 거야. 그래서 너무 서구 중심주의야. 서구 중심주의. 이들 이제 얘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육활동 개제에서 민족운동,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1910년대 보면 조선의 일본인 교육시설과 이제 한국인 시설의 차이가 컸다. 그래갖고 이제 그거에서 우리는 대응하기 위해서 민족교육기관을 성립하고 사립학교, 종교계통학교, 개장서당, 서당, 강습소, 야학 같은 것도 있었다. 그렇죠. 민족의식의 고향에 이바지했고, 요게 좀 약간 밑에 줄 좀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예전에 조선교육회가 한번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거든요. 20년대인가 10년대. 그러니까 이게 뭐 예전에 09년 기출문제였는데, 무단통치, 문화정치에 물어보면서 이 시기에 없었던 것들, 뭐 있었던 것들 다 고르쇼. 이런 게 좀 문제 나왔어요. 자, 하여튼 그 내용을 보면 사회 각층에서 일제 식민지 동화교육에 반대하고 한국의 본의의 교육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한규술 이상재가 지도자로 하는 조선교육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조선교육회가 이제 만들고 나서 나중에 조선여자교육회도 만들어졌어. 이거요. 그리고 나중에 조선교육회를 이제 모태로 해가지고 무슨 운동도 했냐면 밀립대학 설립 운동 있죠? 밀립대학 운동 기성에도 이 조선교육회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삼명운동의 계몽 차원의 교육운동을 좀 더 발전시켜 실천했다. 그 이름을 이제 조선교육협회라고 개칭하여 기간지인 신교육과 노동야학 청소를 발간하고 조선어 강습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 대중에 기여했다. 또한 조선총독부가 대학 설립을 요구했으나 무산되자 우리 민족의 심호로서 대학을 설립하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조선청년연합회와 원룡기관의 협조 속에 전개됐다. 이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종교활동은 항일운동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천도교 같은 경우에는 그 동학농민운동의 가장 민족주의 활동적인 종교로서 개벽 같은 자질을 이제 하고, 근데 여기는 천도교와 관련된 구파와 신파 중에 어디에 해당하죠? 구파. 신파는 친화됐죠? 예, 구파와 해당하고, 기독교는 기독교 개통학교, 뭐 조선중앙기독교 청년회, 그 다음에 조선기독교 여자 청년회 연합회 뭐 등등 이렇게 있고, 일제 말기에 심사참배라는 긴 시험을 맞아서 이들 거부하고 투옥되거나 학교 폐교되기도 했다. 왜냐면 이제 심사참배는 10계명의 계율을 뭐냐면 어기는 거잖아.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래서 그때 대표적인 이제 그 목사가 주기철 목사죠. 자, 천주교는 선교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고아원, 양로원, 설립 등 사회생활을 계속했고, 대개분 국내 천주교는 정치 문제 관심이 없어요. 일본 애들도 예전에 마침 건들지 않았고, 다만 항상 예의가 존재하죠. 그래서 만주에서 의민단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의민단 조직에서 그 무장항의 운동했지만 전반적으로 천주교는 조용히 있었다. 그래서 권력에 뭐 타협했는지 그냥 무관심했는지 눈을 감았는지 모르겠어도 했는데, 이게 80년대 전두환 정권 때는 저 천주교가 은근히 뭐야 저항을 했죠. 그래서 정의구현 사제대장 같은 거지 하고, 그 다음에 항상 그 으쌰으쌰 학생들이 하면 도망가면 어디로 가요? 명동성당 가면 명동성당에 못 들어가잖아. 괜히 그 전두환 정권이라도 그 명동성당 건너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카톨릭 전체를 이제 건너놓는 거잖아. 그러니까 교회는 들어가도 성당을 못 들어갔어 그 당시에. 지금도 성당이나 그런 데 못 들어가요. 거기 뭐 대사찰 그런 데 들어가면 난리 나지. 그거 이제 다 적어 돌리는 거잖아. 자, 불교도 뭐 건들지 못했죠. 자, 그 다음에 한국 고유의 민족종교 대종교는 제일 탄압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만주도 이동했고, 이제 민족교육 활동했고, 그리고 독립운동단체에서 이제 중강당이죠? 이름 정도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게 정의단으로 이름 바뀐 다음에 북로 군정서군의 모태가 됐던 단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민지 이후에 조선총독은 불교를 통제했고, 그때 저항했던 사람이 누구야? 한용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선불교 유신회를 조직해서 사찰령 폐지 운동과 종교분리운동, 신의주주의 손토운동을 벌여서 총독부 정책에 맞서 싸웠다. 그래서 박준비에서 원불교했어. 그래서 원불교는 생활불교에서 내세워서 개간사업, 저축운동을 전개하면서 민족 자립을 했고 남녀평등, 허대의식 폐지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원불교 총회가 보면 이 양성평등이 되게 잘 돼 있어. 그래갖고 거기 간부들은 할당제를 실시해. 2분의 1은 남자, 2분의 1은 여자 이렇게 돼 있어요. 원불교는 지금 어디에 근거해? 익산 있죠, 익산. 익산에 보면 이제 그 원불교 그 원광대 있잖아요. 그 원광대가 원불교 재단과 관련된 거죠. 근데 제가 생각에 종교 부분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낼 때 많은데 요런 데 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민감한데,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이제 한영우의 조선불교 유신론. 이거는 구한말 때부터 주장한 거야. 불교계가 뭐냐면, 새롭게 다듬어져야 된다. 확신해야 된다. 예전에 말한 것처럼, 왜 불교계가 왜 예전에 구수에 빠져있냐. 무식하다, 승려들이. 교육 좀 받아야 된다. 이거, 뭐냐면, 기독교처럼 적극적으로 전파도 해야 된다. 선교도 하고, 뭐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신사천배와 신앙의 자유. 뭐 한번 읽어보세요. 좋은 말들이에요. 자, 그 다음 문화활동. 다 좋은 말들이죠? 예, 그냥 한번 유익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가끔 인명 게시판을 보면 유익하기 때문에 책을 읽는 분이 많이더라고. 이 책을 읽으면 유익하대요. 참, 이 시험을 보려고 하는지, 교양서적으로 읽는지, 이해는 모르겠는데, 요거는 뭐죠? 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거야. 유익한 게 기준이 아니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읽어야 돼. 예, 유익한 것은 시험 끝나고 합격한 다음에 교사하면서 읽으세요. 근데 안 읽더라고, 주로. 교사니까. 다 이제 한번 간 거야, 이제.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문학과 관련된 거니까 그냥 쭉쭉 넘어갈게요. 예. 자, 여기 좋은 말도 많아요. 여기 보면, 그날이 오면 한번 읽어보시고, 예, 음악과 미술도 좋죠? 예. 한번 유익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연극과 영화, 이것도, 좀 읽어보시는데, 이제 한번 뭐 토대 정도 단체만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극단 연구 토대. 그 다음에 영화는 되게 유명한 사람 있죠? 아리랑. 이 아리랑 정도만 기억을 해두세요. 이제 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올 부분 아니고, 나온 게 영화 아리랑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해서 일제시대를 마쳤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어요.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현대 부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 부분은 잠깐 예매한데 이게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약간 하다가 끝날 것 같아. 이 부분이. 그래서 곡바로 한 2타임, 3타임은 놀 수가 없으니까 서양사 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서양사 개론 있죠? 그래서 어차피 이제 서양사는 개론 부분에서 집중도 나오기 때문에 90%가 개론을 보고 가끔씩 제가 이제 봐서 총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과서 그런 부분은 이제 약간 있는 부분은 이제 잠깐 소개 정도 해드리고 괜찮은 동영상 아까 이제 전시간처럼 동영상 있으면 5, 6분 정도 약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서양사 개론만 확실히 파면 거의 90% 맞춰. 10문제 중 8, 9문제는 서양사 개론에 나와요. 그러면 서양사 개론에 안 나온 거 어떡하냐? 그럼 틀리면 거지 뭘 그렇게 걱정해요. 8, 9문제 맞춰도 여러분 합격인데. 그러니까 8, 90% 맞추겠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지. 12%, 10%, 20% 보겠다고 뭐 교과서 보고 교과서 보는 건 좋죠. 근데 서양사 강좌 보고 강의 보고 헛짓거리예요, 진짜. 이런 분들 내년에 그 책 보고 있을 거야, 아마. 예. 자, 하여튼 내년 다음 주에는 서양사 개론을 이제 같이 나갈 거니까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예,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